그 다음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죽어요.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대거 윤원영을 탄핵하죠. 무려 죄목이 26개. 자,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굽니까? 명종이 아니라 일양인 거지. 일양. 결국은 국가의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백성들이 그걸 다 메워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서 명종 때를 보고 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얼마나 다른가. 안녕하세요, 신명환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혹은 비가 안 오면 너무 덥고, 너 이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아재된 것 같아. 저희 이제 앞으로 약간 개편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든 시간을 통과해서 다시 조금씩 볕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좀 더 예쁘게 영상을 찍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시즌2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후로 이제 간신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간신 이야기인가요? 시동을 건 거죠. 생간의 조선 전기를 살펴볼 적에 한명회와 유자광이라는 이 양대 인물들의 인격 안에서 당시 정치 문화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시즌 1 때 보면 다 왕을 다뤘었잖아요. 중종 얘기까지 했었어요. 오늘은 조선의 13번째 왕 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세조 때부터 공신 세력, 훈구파들이 등장하면서 일명 권간이죠. 권력형 간신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괴, 신유공안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연산군이 쫓겨나면서 중종이라는 왕이 들어섰어요. 근데 중종 때 등장했던 인물이 조광조입니다. 근데 조광조와 살인파가 실제로 대개혁을 추진했던 기간은 햇수론 5년인데 4년 남짓 정도예요. 그리고 완전히 축출당하죠. 그러니까 중종이 초기에 조광조와 몇 년 바짝 하다가 골치 아파 하면서 조광조를 몰아낸 다음부터는 진짜 의지가 상실돼요. 그때부터는 그냥 내버려둔 시대죠. 그냥 에이 몰라. 그리고 이제 중종이 죽고 나니까 중종의 뒤를 이은 사람이 사실은 인종이에요. 근데 9개월밖에 이제 집권을 못했고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인종이었는데 인종이 일찍 죽으니까 중종이 이제 두 번째로 결혼했던 이 문정왕후인데 문정왕후의 어린 아들이 이제 집권해요. 그가 명종입니다. 근데 집권했던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수렴청정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문정왕후와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영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근데 이제 구도가 조금 묘해요. 중종 후반기의 권력을 잡았던 이름은 김안로입니다. 김안로의 아들이 이제 그 연성이 김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인종의 누이였던 효혜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중종의 사위가 된 거예요. 김안로는 중종의 권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아들이 또 중종의 사위가 되니까 대박. 탄탄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김안로의 생각은 뭐냐? 계속 가자. 지금 더 계속 가자.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이벌이 있어요. 라이벌이 누구냐? 당시에 중종의 총애를 받던 문정왕후와 경빈 박씨가 있는 거예요. 문정왕후와 경빈 박씨 등의 위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앞장서서 인종의 후계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중종 22년 즉 1527년에 작서의 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세자를 저주하는 거다.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수사를 들어가 봤더니 이 짓을 한 거는 경빈 박씨 계열이다.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빈 박씨도 폐서인을 당하게 되고 경빈 박씨의 아들이었던 복성군도 쫓겨나게 되고 경빈 박씨 계열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성공을 했죠. 그 다음 뭐예요? 김안로 입장에서 이번엔 문정왕후를 날려야 돼요. 근데 중종이 보기에 이때부터 좀 탐탁지 않았어요. 1538년 중종 33년입니다. 네가 지금 내 아들 인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 와이프 문정왕후를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사살을 시켜버려요. 이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대윤과
소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상황이 한 방에 정리가 돼요. 뭐가 정리가 되냐? 임종이 일찍 죽었어요. 9개월 만에 죽어요. 조선의 국왕 중에 제일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2살의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 아직 어리니까 명종의 엄마였었던 문정왕후와 명종의 외삼촌이었었던 윤원영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또 새로운 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명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대윤이 몰락한 것 같은데, 예, 이제 피바람이 막 불겠는데요. 이때 을사사화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1545년 8월 문정왕후가 밀지를 딱 내려요. 당시 형조 판사였던 유님, 그리고 이조 판사였었던 유인숙, 좌의정 유관 등 쉽게 말하면 대윤일파를 다 날려버려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병조 판사 이기라는 얘가 권력의 화신이야. 그리고 지충주 부사 정순붕 얘도 보통이 아니야. 얘는 우리 편으로 좀 끌어들여라. 밀지를 내린 거예요. 조선 전기의 조선은 그래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관료들 사이에서 이 밀지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인 절차 과정이 있고 의제가 상정이 되면 그 의제를 갖고 토론을 해야 되고,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이 3사의 관원들은 하나하나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세종 때도 그랬고 특히 성종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인걸이 그 과정과 절차를 하나하나 다 비판을 하면서 이 과정은 윤원영에게 문제가 있다. 윤원영을 처벌해라. 그래서 이게 실패할 줄 알았어요. 스캔들은 더 큰 스캔들을 만들면 돼요. 이 정순붕이 아주 과격한 상소를 올려요. 유님이 그 전부터 인종 살아있을 때부터 문정왕으로 시해하려고 했다. 유언별을 퍼뜨려서 조정의 전국불안을 조성했고, 유관 등과 결탁해서 소윤의 좋은 리더들을 탄핵을 주도하는 등 잘못된 행동의 도가 이미 처벌받을 행동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밀지를 철저하게 옹호하면서 스캔들의 파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초에 계획대로 3명을 다 사약을 매서 죽이고, 또 이제 초기에 보면 수렴청정 하지 말자라고 했었던 이림도 이제 쫓아내버리고, 권벌 같은 어떤 중립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1547년 9월 달에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게 또 일어납니다. 여주가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그 아래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이 벽서는 저항 세력이 쓴 벽서일까요? 아니면 저항 세력을 도륙을 내기 위해서 만든 벽서일까요? 후자일 확률이 높죠. 이때 이 벽서를 통해서 을사사화 때 귀양 갔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더 극단적인 형벌을 처해버려요. 당시에 손홍적, 안명세 같은 사관들이 있었습니다. 훈계는 굉장히 낮지만 당시 조선은 역사책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내용을 쭉 쓰는 걸 몰래 감시해 보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지금 다 사초로 만들어 넣는 것 같은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손홍적, 안명세 등등을 추적해서 다 처벌해버려요. 그리고 2년 후에 쉽게 끝나지 않아요. 또 기후 옥사를 일으켜요. 이홍남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이홍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기 동생을 궁지에 몰겠다고 어떤 음모를 꾸몄다라는 또 고변을 해요. 그래서 이홍윤은 능지처참을 당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가 충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청홍도로 바꿔요. 충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충주는 원래 주자가 들어가니까 고위 9년인데 현으로 강등을 시키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충주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충주가 비어있다. 국정이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죠. 세조가 자기 조카 몰아내고 왕되고 나니까 경연을 폐지시켰잖아요. 경연은 왕이 함께 공부하는 자리, 경연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원래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왕이 이런 얘기하면 신하들이 그건 아닌 것 같사옵나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용 문제도 풀어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니?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기록을 보면 한 차례 강독해 넘긴 다음 다시 한마디의 말이 없다. 토론을 안 하는 거예요. 명종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명종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신하들은 말을 못하게 되고, 말을 못하니까 국정 운영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의 전 단계인 활발한 토론, 유교 공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뭐냐? 이제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권력을 잡았죠. 이기 같은 사람도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냐?
내관 매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윤원영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난관직이라고 해서 오품과 육품의 정랑과 좌랑, 이게 뭐냐면 실무직들, 그런 거를 다 지라인을 다 갖다 채워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몰아내요.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유능한 친구들, 바른말 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매간 매직을 문정왕후가 직접 하기도 했고요, 윤원영이 직접 하기도 했고, 이기가 직접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시대 때 참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어느 수령은 어느 재상의 가신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예요. 가신이란 말은 사실 이게 일본에서나 쓰는 말이거든요. 가신이란 단어는 조선 사회에선 진짜 모욕적인 단어인 거예요. 하급에 있는 부모군연에 있는 관료들까지 다 뇌물로 매간매직을 하게 되는 풍조가 된 거예요. 명종이 집권 8년 차니까 20대가 되니까 친정을 하거든요. 근데 명종이 7년 차, 즉 친정하기 전해에 윤원영과 더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기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명종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 문정왕후, 그리고 윤원영, 이기 3명 있었는데 이기가 죽으니까 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안 해. 하나 남는 기록집이 뭐가 있냐면 명종 20년 11월 기록에 보면, 나와 원형이 아니었다면 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내가 다 만들어줘서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니.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를 잘 보필해야지, 니도 잘 살고 왕실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 명종이 결혼을 하거든요. 명종 비가 인순왕후 심씨예요. 근데 이 인순왕후 심씨가 명종의 와이프로 들어가게 되면서 명종이 당시 조선의 아주 유력한 가문 중에 하나였던 심씨 가문을 주목해요. 인순왕후의 큰할아버지였던 심통원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권력 운영에 능하고 흐름을 잘 보고 사람도 좀 후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윤원영과 거리를 딱 지면서 명종 후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량은 인순왕후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통원과 이량을 중심으로 해서 명종의 친위 세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정왕후가 가만히 있잖아요. 진짜 문정왕후가 1561년 명종 16년입니다. 명종 16년이면 지금 집권 친정한 지 8년째 됐네요. 명종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량을 평안도 관찰사로 몰아내요. 그리고 나서 명종의 그 당시 아들이 순회세자인데, 순회세자의 와이프로 윤원영의 최측근 중에 황대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대임의 딸을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딸이 병이 있었어. 그래서 간택은 됐는데 죽어. 음모가 실패한 거죠. 근데 요 시기 때 이량이나 또 심씨 집안, 그리고 아직까지 주변부에 걸쳐져 있는 살인파들이 을사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인식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니까 윤원영 쪽에서 이걸 이용해서 아예 이량과 살인파를 다 날려버리자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죠. 어떡하지 하다가 연락합니다. 누구한테? 심통원과 이량과 심강에게 연락을 해요. 심강이 누구냐면 명종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순왕후의 아빠인 거죠. 연락을 했더니 심통원과 이량은 정말 자기네 세력밖에 모르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윤원영과 어떻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거만 짜는데, 그래도 이 명종의 장인이었던 심강은 살인파는 지켜줘야 된다.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얘네들 필요하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윤원영과 문정왕후 일파와 이 명종 라인의 이량과 심씨 집안 일파가 좌충우돌을 한 4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죽어요.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신하들이 대거 윤원영을 탄핵하죠. 무려 죄목이 26개. 자,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굽니까? 명종이 아니라 이량인 거지. 이량. 근데 이량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량이 똑같이 합니다. 나도 윤원영처럼 해야지.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여기서 바람과 같은 사나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심의겸. 심의겸이 이량의 조카예요. 외조카예요. 심의겸은 삼촌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이건 잘못됐다. 왜 이런 식으로 종친이 개입을 하고 권력형 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만드냐. 나도 종친이지만 아니다 라고 해서 진짜 황당하게 심의겸이 살인파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조정의 비주류들이죠, 그들을 끌어들여서 이량을 탄핵을 시키고 이량을 유배를 보내면서 갑자기
권력형 간신들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게 상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제 어쨌든 권력만 이제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부터 정확히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방송을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여당 인사,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야당 인사 나와서 그냥 아전인수잖아요. 정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이렇게 들끓게 되죠.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국민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잃게 되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럴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회가 구조적인 병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윤원영은 간척 사업을 그렇게 많이 벌여요. 해안가 저습지 같은 데 가서 논마지기 넓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방관을 동원해서 지방관한테 백성을 강제로 노역을 시켜요. 그리고 상황이 좀 여유로우면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위세를 발휘해서 자기 노비를 만들어버려요. 즉 권신들의 불법적인 권력 운용이 사적 이득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훈척의 자제나 친인척들이 지방에서 계속 이득을 보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벌여요. 그리고 이조 판서들이 다 보면 라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권세가의 청탁에 따라서 관리를 임용하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면, 송기수 같은 경우는 인사 개편 때마다 윤원영이나 심통원한테 찾아가서 이번에 누굴 올릴값쇼 물어보고 올렸고, 오겸이라는 사람은 명종이 왕이 너 이 사람 임명해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뇌물 받고 올리기도 하고, 박영준은 아주 뇌물 많이 받은 걸 유명합니다. 종합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마지막 희망 누굽니까? 명종이죠. 왕이 뭘 해야 돼? 우리 그래도 왕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국가기관 내에서 왕실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을 이용해요. 내수사를 이용해서 왕실 재산 긁어 모으느라 정신이 없어요. 앞에선 그냥 우둔해요. 엄마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하는데 뒤에선 돈만 탐하는 거예요. 이게 왕실 재산은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토지들도 있지만 공노비들이에요. 공노비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살아요. 지방에 살면서 일정량의 신공이라 해서 해마다 쌀 같은 걸 정량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자기들의 왕실 토지가 많고 공노비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사만 후원해 주는 거예요. 관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환관을 막 파견해요. 환관이 파견해서 환관이 민정을 탐문하고 환관이 관여하면서 막 이 어떤 수령을 능멸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또 별도로 또 문정왕후한테 붙어서 한몫 해보려고 하는 또 절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홍주 원각사는 사실은 그 원각사의 땅이 막 늘어나거든요. 땅이 막 늘어나는데 지역 백성들이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거든. 팍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탄원을 하면 조정에서 상황을 살핀 다음에 당연히 이제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야, 이거 원각사가 원한 거 아니야. 문정왕후가 친불교인지 편이니까 이거 다 이게 원각사 땅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열받는 게 뭐냐? 당시 황해도는 갈대밭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갈대밭이 백성들의 생계의 터인데 그 갈대밭조차도 뺏고 탄압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임꺽정이라는 도적이 이제 영웅화가 되는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악의 일이 뭐냐면 내수사에서 일하는 노비들은 대우가 되게 좋았대요. 내수사의 노비들은 자기가 노비인데도 양반 평민 다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수사의 노비가 되려고 하고, 내수사의 노비가 되면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국가의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백성들이 그걸 다 메워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서 명종 때는 사회적으로 구조적 병폐라는 게 아예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참담한 시대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겠죠. 명종 때를 보고 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얼마나 다른가. 대한민국의 지금을 보고 있으면 진짜 정쟁만 가득하고, 그 가득한 정쟁 속에서 기득권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 되고, 명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명종을 공부하면서 좀 시대에 대해서 명민한 눈을 가져보자. 약간 좀 사실 오늘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오늘 얘기가 끝나면 너무나 부정적이죠.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영웅에게 모든 걸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되는 것이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은 비추고, 수많은 정말 잘못된 오염수 가운데서도 파랗게 피어나는 생명체가 있어요. 뭐냐면 명종 때
17개의 서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때 누가 등장하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퇴계 이황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인재를 기르고 조선의 천재라고 하고 10만 양병설을 외쳤었던 율곡이가 요 시기 때 또 태어나요. 어떤 심의겸이 대활약을 펼치면서 기대승, 윤두수, 기대승은 이황과 아주 그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었던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윤두수는 서인의 영수예요. 아마 윤두수 이야기하면 찾아보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불멸의 이순신 보면 되게 기분 나쁘게 나오지만, 여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중종과 명종의 시대를 정산하자,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위로가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 좋아지다 보면 진짜 바닥을 맛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명종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종처럼 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새싹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확 늘어났는데요. 새로운 미래에는 미치겠네님, 날라에스토님, 도넛 A님, 장형진님, 박민수님, 댄더님, 가까운 미래에는 정용님, 허수인님, 그리고 장영수님, 미셸스, 마이클스 7998님,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에는 BHL입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제가 약간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컨텐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